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바로 큰 사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창세기 7장 11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창세기 7장 11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9에 20절에도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라고 표현이 있고, 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전지구적 홍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격변적 홍수에 진짜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과학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들은 지금 적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격변적 홍수의 증거로서 대륙을 이렇게 덮은 바다, 그리고 빠르게 매몰된 생물체와 식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위치 바로 우리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살펴보면 이 퇴적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그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모습을 이렇게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 지층 속에 여러 해양생물 화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지층, 퇴적층에 대해서 층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는 첫 번째로 레드월, 붉은 벽이라고 별명을 붙인 바로 그 석회암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월 석회암층은 지금 이렇게 네모 있는 곳에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석회암층입니다. 석회암층이고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바다나리, 이끼벌레 같은 이렇게 해양생물들이 화석이 보이고요. 여기에 100에서 200m 두께의 안에 많은 화석들이 부서지고 뒤죽박죽으로 막 쌓여 있습니다. 바로 격변적인 매몰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앵무족의 화석들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0.4에서 1.8m 길이의 앵무족의 화석도 보이고요. 어떤 곳에서는 2m 두께의 앵무족의 화석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앵무족의 화석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레드월 화석 석회암층에 발견되는 앵무족의 화석층에는 수십억 개의 앵무족의 화석, 그리고 바다나리, 산호, 완종류, 복종류, 이끼벌레류 함께 2m 두께의 지층에 쫙 함께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층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리고 2제곱미터 이상의 밀도로 대량의 앵무족의 화석들이 죽어서 매몰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의 저탕류에 휩쓸려서 매몰된 것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저탕류가 이렇게 강하게 흐르니까 앵무조개들이 머리 모양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서 대부분의 앵무조개가 누워서 나타나지만, 이게 저탕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탕류에 의해서 앵무조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들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격변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점진적이고 오랫동안 천천히 물속에서 잔잔하게 퇴적되는 그 주류과학의 퇴적을 생각한다면 앵무조개가 이렇게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저탕류에 의해서 격변적으로 하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는 화석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돌아 나오는 탕류에 의해서 세워서 나오거나 이렇게 다른 각도로 나타나는 그런 화석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석 무덤, 바로 광대한 화석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이게 빠르게 격변적으로 매몰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에는 양서류나 뭐 곤충 같은 육상 동물과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까지 한 자리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육지로 거대한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일시에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담수에 살았던 연체동물, 물고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육지 동물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덮여 있는 그러한 화석 무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화석들, 그리고 말벌 화석들,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꽃 화석도 역시 함께 해양 생물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이런 광대한 뒤죽박죽 섞여 있는 화석 무덤은 바로 노아 홍수와 같은 빠르게 격변적으로 매몰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글들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블러프 화석지 이런 데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대한 화석 무덤이 많이 보이고, 이런 데 보면 대량의 매몰로 인해서 자갈과 깨진 껍질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천천히 퇴적됐다기보다는 역시 격변적 사고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뒤죽박죽 섞였던 그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대한 화석 무덤 가운데서는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한 해양 조개 껍질과 더불어 거대한 암모나이트, 그리고 해양 생물, 기타 해양 생물들, 이런 것들이 백악층에 매몰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백악층은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 호주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톤 이상의 그 초목이 그 석탄층을 이루고 있죠. 전 세계에.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거대한 화석 무덤이 있을까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백악층에 대해서 보자면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거대한 백악층입니다. 예, 여기 백악층의 그 석회암 지대에 보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한 조개 껍질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거대한 암모나이트 화석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물고기 화석들. 물고기가 만약에 죽어서 천천히 화석이 된다면 아마 썩어 없어졌겠죠. 근데 이 물고기도 역시 이런 화석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보존된 것은 바로 빠르게 매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엽충이죠. 삼엽충도 역시 보시면 매우 정교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일시에 매몰되었던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꽃 모양도 이렇게 정교하게 보존된 것을 보면, 여러분 꽃이 만약에 죽어서 일주일, 2주일 동안 내버려지기만 해도 이 부패하고 썩어서 흩어지고 분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리고 오랜 점진적 과정에 의해서 화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바로 화석이 됐다. 매우 급격한 매몰이었다. 이때는 어룡이라고 하죠. 어룡이 새끼를 출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산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사진에 찍히듯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화석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화석을 통해서 역시 매우 빠르게 매몰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격변적 홍수의 증거로 우리는 이런 정교하게 보존되고 매우 긴박한 순간에 화석이 된 것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또한 매우 넓고 광범위한 범위에 퇴적되어 있는 지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홍수가 매우 격변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랜드 캐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가장 아래층 타피스 암층이 있고, 우리가 아까 전에 레드월 석회암층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코코니노 4암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층들을 보시면 매우 광범위하고 넓게 퇴적되어 있는 수평 퇴적층이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가장 위에 부분에 있는 코코니노 사암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넓고 급속하게 퇴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아래층인 타핏 사암층이에요. 타핏 사암층도 마찬가지로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레드월 사암층도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타핏 사암층과 레드월 석회암층 그리고 코코니아 사암층은 북미 전역에서 발견되는 이 대륙 스케일에서 발견되는 5개의 메가 시퀀스, 거대 층군들에 의한 거대 층연속체의 그룹 속에서 발견되는 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넓은 대륙의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사암층이 나타난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타핏 사암층이 이 지층 바닥 위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러한 타핏 사암층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이즈는 대륙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일반 국가 사이즈가 아니라 러시아나 미국, 호주는 대륙을 다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이 전 대륙을 북미 대륙에 전반적으로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타핏 사암층과 동일한 것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위스콘신 주에서도 발견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핏 사암층과 동일한 지층이 미국 대륙을 떠나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누비안 사암층인데 타핏 사암층과 같은 그런 사암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레드월 석회암층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레드월 석회암층 안에는 역시 이끼벌레, 바다나리, 이렇게 완종류, 산호 같은 해양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석탄기, 우리 그 주류과학에서 보면 이제 고생대 석탄기층에 해당되는 레드월 석회암층과 이 동일한 지층들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와이오밍, 테네시,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다른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에서 발견되는 석회암층이므로 역시 레드월 석회암층과 같은 종류의 석회암층이고 이 안에서 발견되는 화석들도 동일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크셔 데일리에 있는 석탄기 석회암층 역시 같은 종류의 석회암층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에 나타나는 석회암층도 역시 레드월 석회암층과 동일한 석회암층입니다. 지금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그 여러 대륙에 걸쳐서 같은 광범위한 퇴적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남부의 백악층 기억나시죠? 북아일랜드에서도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 유럽에서부터 이집트와 터키까지도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게 미국 중서부 지역인 네브라스카에서부터 텍사스까지 이렇게 동일한 화석들과 같은 특성의 지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백악층, 이것에 들어가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한 조개 껍질이 있는 이 층이 북아일랜드 발린토이에서 발견된 백악층에서도 같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악층에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서부에 있는 백악층에서도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같은 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급속히 퇴적된 넓은 영역에 걸쳐서 퇴적된 이 지층들을 보면 이 서로 동일한 화석들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건 이 대륙에 범람하는 바닷물에 의해서 전 지구적인
대홍수에 의해서 같은 매몰 사건이 발생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퇴적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백악층이 전 지구적인 홍수로 빠르게 퇴적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해저에서 천천히 퇴적되어서 수억 년에 걸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백악층은 이 해저가 아니라 대륙에서 발견하고 있죠. 네. 이 백악층, 미국에 있는 백악층에서 바다나리 화석, 이거 바다 생물이잖아요. 네. 그 백악층 안에 이렇게 큰 물고기에 잡혀 있는 작은 물고기 같은 이런 진짜 뭐 물고기 엄청 큽니다. 이런 물고기가 그 육지 대륙에서 발견되는 백악기 퇴적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룡이죠. 플리시오사우루스 그리고 거북이 화석도 같은 백악층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육지에 살고 있는 공룡과 새도 역시 같은 백악층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죠? 어떻게 이러한 육지에서 해양에서 사는 거대한 물고기, 어룡, 그리고 육지에 사는 공룡과 새까지 한꺼번에 같은 백악층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바닷물이 격변적으로 넘쳐올라서 이 대륙을 덮었을 때만 우리가 바로 이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랜드 캐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핏 3층, 레드월 3층, 코코니노 3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코니노 3층은 가장 위에 쌓여 있는 이 3층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 퇴적이 되어 있고 발견이 되고요. 이런 코코니노 3층과 동일한 지층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두께가 약 한 100m 정도 가까이 되는 4함층이고요. 네, 이 안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래가 쌓여 있는 걸 보면 기울어져 있는 층리가 보이죠. 그 안에서. 이걸 바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층리, 사층리라고 합니다. 이 사층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퇴적되어 있는지를 아는데, 그래요. 일반 주류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사층리는 육상에서 퇴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집트 같은데 사막에 보면 이렇게 모래 언덕에 보면 사층리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요 사층리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게 육지에서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인지 물속에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육지에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층리의 각도는 30도 이상의 경사를 갖고 있고요. 바닷속, 물속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쌓인 이 층리의 각도는 25도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사층리는 전부 다 25도 이내, 바로 물의 환경에서 퇴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랜드 캐년의 맨 위에 쌓여 있는 그 사층리는 물의 흐름에 의한 사층리다. 바로 전지구적 대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때 물의 속도는 우리가 시속 5에서 8km 정도의 속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모래 높이도 한 18m 높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코니노 사암층과 같은 종류의 사암층이 역시 호주의 이 유명한 울룰루 사암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바위를 보면 이 바위의 경사가 한 80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 암석이죠. 네. 근데 이 모래로 퇴적이 된 이 암석의 두께는 땅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5km, 6k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두께의 퇴적층이죠. 네.
그럼 이곳에서 보시면 모래 입자들이 침식이 되어서 시속 100km 이 속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지질학자들이 이 암석을 박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관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래 알갱이들이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운반과 퇴적, 느린 과정에 운반과 퇴적이 되어 있다면 이 작은 알갱이들, 미세 알갱이 입자들이 자꾸 마모되면서 둥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곳에 있는 상암층의 입자들은 매우 삐쭉삐쭉하면서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우 빠른 퇴적에 의해서 순식간에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모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장석이라는 게 매우 쉽게 풍화가 되거나 이렇게 마모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광물인데요. 이 장석도 매우 신선한 입자로 남아있고 삐쭉삐쭉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곳은 정말 매우 빨리 금방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들은 지금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변적 홍수의 증거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 퇴적물이 매우 넓은 전 대륙에 걸쳐서 이동을 한 퇴적물. 지금 현재의 우리 퇴적은요, 이렇게 강의 상류에서부터 하류, 바다로 가면서 이 바다 가에서부터 이동하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입자들이 퇴적물의 양이 적고 물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강의 하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에서부터 한강 하류까지 흘러왔던 입자가 이 서해로 흘러갔을 때 그 이동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퇴적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동서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대륙의 전체를 다 덮고 있는 퇴적이잖아요. 굉장히 격변적으로 빠르고 물의 양도 많고 퇴적물도 많은,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운반을 하고 일으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강력한 침식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 안에서 한꺼번에 퇴적되는 곳에서는 전혀 침식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침식 작용 없이 서로 다른 층이 연속적으로 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격변적 홍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 거리를 이동한 퇴적물의 증거로 이제 코코니노 사암층에 있는 순수한 석영모래의 원천이 멀리 떨어진 북동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수한 석영모래는 그 밑에 있는 헤르미스 쉐일층의 실트암과 쉐일로 인해서 침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아래층에 있는 쉐일층, 쉐일은 아주 고운 흙입자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래보다 더 작은 입자죠. 근데 이런 모래가 더 거칠고 굵은 입자니까 이 실트로 인해서는 침식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 퇴적물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는 격변적인 홍수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바호에 있는 자이언 국립공원의 사암층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 610m 두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퇴적물의 원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동부 끝에 있는 북동쪽에서 이 원천이 이동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륙의 먼 곳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정말 대륙 전체가 물에 다 잠겨야, 그리고 많은 퇴적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고생도 지층이 나타나는 물의 흐름의 방향을 봤을 때 이게 주류학자들은 약 3억 년 동안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일관되게 물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그냥 우리
간단하게 노아 홍수 초기에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거대한 밀려오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거대한 퇴적층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깎여지는 격렬한 침식과 또는 전혀 침식이 없는 이 양극단의 현상은 이게 어떻게 우리 격변적인 홍수의 증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아래쪽에 있는 타피사암층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초기에 밀려드는 물에 의해서 퇴적된 첫 번째 퇴적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렬하고 빠른 속도로 물이 쌓였는데 그 퇴적에 의해서 자, 여기 침식면 아래쪽은 원래 지반이죠. 원래 암석이 있는 곳인데 원래 암석은 솟아 있는 곳도 있고 깎여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울퉁불퉁한 지표를 갖고 있을 텐데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이건 바로 위에 엄청나게 강력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상부의 표면이 날려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타피사암층이 퇴적될 때는 엄청난 물의 힘에 의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침식에 의해서 저탕류 퇴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침식 표면을 통해서 우리가 전 대륙을 뒤엎는 이런 격변적인 홍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점진적이고 오랫동안 천천히 침식이 일어난다. 육상에서 지형을 보세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육상에서 보면 암석에 단단한 놈도 있고 무른 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풍화를 받아서 어떤 것은 솟아 있고 어떤 것은 깎여 있고 울퉁불퉁하죠. 그죠? 거기가 만약에 물속에 잠겨서 천천히 퇴적이 된다면 이 표면이 울퉁불퉁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깔끔하게 깎여 있는 침식면은 바로 격변적 홍수를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퇴적층 안에 있는 거대한 무거운 돌들은 이 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물의 운반 속도, 물의 에너지가 매우 컸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증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 뷰트라고 하는 석회암층입니다. 여기 높이상 요 정도 위치에 하고 있는 석회암층인데 요거는 아래쪽에 이제 모아브 석회암층과 레드월 석회암층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침식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퇴적층이 쌓이면서 한꺼번에 분급되어서 분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도리어 이렇게 전혀 침식이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일반적인 점진적이고 오래된 침식 과정, 퇴적 과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퇴적이 동시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르메트 쉐일층이 있고 위에 코코니노 사암층이 있는데 이 경계에 침식면이 없어요. 그 얘기는 2층과 2층 사이에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다면 여기는 울퉁불퉁 해야 되겠죠. 그런데 침식의 흔적이 없이 쌓였다는 것은 2층과 2층이 분급에 의해서 한꺼번에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요 코코니노 사암층과 헤르메트 쉐일층 보십시오. 이 틈 사이에 침식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침식이 매우 깨끗하게 칼로 자른 듯이 만들어진 침식,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매우 큰 격변적인 홍수에 의해서 면을 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물에 의해서 침식은 매우 강력했고 쌓이는 층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쌓이면서 이 사이에는 침식면이 없을 수도 있는 이 양극단적인 현상은 바로 격변적 홍수의 저탕류 퇴적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느린 침식과 퇴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습곡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습곡. 자, 우리가 암석이 있다고 볼게요. 암석이 아래 습곡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서 지층을 탁 누르면 이 양쪽에서 눌리니까 힘을 받아서 이렇게 볼록해지잖아요. 자, 그럴 때 아래쪽 층이 이렇게 뿌룩하게 휘면 위쪽의 암석은 탁탁 하면서 늘어나면서 깨지겠죠. 깨지는 게 생기겠죠. 왜냐하면 아래쪽 면보다 위쪽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반지름이 더 멀어지는 큰 아크를 그리게 되기 때문에 단단한 암석이라고 하면 여기가 깨지면서 지금 그림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랜드 캐년에 융기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카이밥 상향 요곡, 즉 이 지층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의 요 회전 반경에 비해서 위쪽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이 암석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장을 가서 보면 이 암석이 부드럽게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같이 연속적으로 떡시루처럼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깨진 게 없다는 것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지층이 부드러운 상태로 함께 휘어진 걸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함께 습곡을 이루고 있어도 상향에서 깨짐이 없다. 부드럽게 같이 휘어 있다. 이거는 지층이 수천만 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래쪽이 고결화되고 고결화가 돼서 암석이 된 상태로 그 다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노아 홍수와 같은 격변적 사건에 의해서 지층이 아직 부드러운 상태일 때 힘을 받아서 이게 떡시루처럼 한꺼번에 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질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30억년이나 되는 지층이 7천만 년이 지난 후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안 맞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서짐 없이 전체 지층이 습곡으로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격변적인 홍수 사건에 의해서 이 지층이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또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층 안에 만약에 각 지층이 시간 간격을 가지고 천천히 쌓였다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지층 사이에 수직으로 서 있는 화석이 있다면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연도에 맞을까요? 이 화석은 저 위쪽에 있는 연도에 맞을까요? 네. 자, 이걸 바로 다지층 화석이라고 합니다. 다지층, 여러 지층에 걸쳐서 화석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호주의 뉴캐슬 지역에 보면 아래쪽 석탄층과 위쪽에 이제 화산재가 퇴적된 층이 있는데 이 사이에 걸쳐서 나무가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캐나다의 자겐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다지층 나무 화석이죠. 이 나무가 지층에 여러 개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죠. 화석으로. 네, 이런 화석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묻혀있는 나무 화석은 20개나 되는 이 퇴적 지층을 관통을 하고 있어요. 이걸 퇴적층이 한 층 한 층이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나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 760m나 되는 자긴스 지층 안에는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다지층 화석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암석과 화석과 지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바로 격변적인 전지구적인 격변 사건, 전지구적인 홍수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홍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심판 사건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역적인 홍수가 있었겠지라고 한다면, 네, 새를 다 태울 필요는 없었겠죠. 새는 날아서 홍수가 안 일어나는 곳에 가면 되니까. 성경은 전지구적인 심판을, 물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오랜 연대도 받아들일 수 있지, 또는 지역적인 홍수도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모세 오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데 난 예수님을 믿어 라는 고백이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타락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전에는 생물체의 죽음과 그리고 피 흘림이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우리 인간의 불순종 사건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타락 이전에 생명체의 죽음이 없었다면, 타락 이전에는 화석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의 땅에는 화석이 없었을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퇴적층 가운데서도 가장 아랫즉, 바로 저 노아 홍수 이전으로 보는 퇴적층에는 생명체가 화석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진화론을 지지하는 지질학자들은 수많은 화석들이 인간이 진화되기 전에 이미 암석지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인간은 매우 나중에 형성된 생명체고, 인간 이전에 많은 생명체들이 죽음이 있었고 그게 화석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주류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옳은 것인가? 만약 성경의 기록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다면 대부분의 화석들은 5억 년의 세월이 아니라 단 1년 동안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면 지구의 역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역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서 나타나는 암석, 지층, 화석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인트 헬렌스 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살면서 격변을 한번 살펴봤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격변적 사건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격변인데, 그래도 그에 훨씬 못 미치지만 작은 사건이나마 격변을 볼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 사건입니다. 자,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비교적 현대 기술로 촬영도 하고 계측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이 화산 폭발에 대한 흔적과 증거들,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시대를 살면서 볼 수 있는 화산 폭발 같은 그런 격변,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세인트 헬렌스 산은 미국에 저기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 있고요. 자세히 우리가 구글 사진으로 보자면 1980년에 화산이 터지고 나서 불과 5년이 지났을 때 위성 사진을 보시면 지금 위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의 사진을 보시면 많이 이제 좀 더 나무가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저기 분화구가 보이는 곳이 바로 세인트 헬렌스 산 정상 분화구고, 희한하게 분화구가 안에가 텅 빈 이 뭐랄까요, 이 바가지처럼 쑥 들어가 있는데 또 살짝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는 스피릿 호수라고 하는 스피릿 호수가 있습니다. 자, 호수의 전경 사진도 있고 호수를 보고 있는 사진 또는 호수 매우 가까이서 찍은 저런 호수 사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세인트 헬렌스 산 정상과 스피릿 호수는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보면 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스피릿 호수가 이렇게 있고 산 정상부가 이렇게 있고 산 정상부가 깎여져 있는 게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호수 쪽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자, 요걸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지역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여기는 해양판이 대륙 밑으로 섭입되는 지역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판 구조론 같은 걸 배우면 해양판이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이 되면 부분 용룡이 발생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이 마그마가 상승하여 화산을 일으킨다라고 배우는 것이 그 메커니즘 그대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A에서 A' 측선의 단면을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 지역에 화산 분화가 일어날 때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A, B, C, D 단계를 거치면서 밑에 용암이 상승하면서 지형을 이제 이렇게 지형을 밀어서 침하시키고 그 안에서 가스가 분출되고 하는 과정이 지금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분화되었을 때 이 영향 범위가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각 색깔별로 저렇게 화산 분화가 영향을 일으켰고 저기 화살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사태, 토속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흙이 막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 방향과 위치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화구 쪽에서 스피릿 호수 쪽으로 많이 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죠. 이 고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고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제가 정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참고 삼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토속류와 스피릿 호수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왔다.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인 우리 지질 배경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산 폭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에 첫 번째 분화가 일어났어요. 5월 18일이에요.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로 산 정상이 이게 밑에서 마그마 챔버를 채우면서 점점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이 점점 들썩들썩 크게 올라가겠죠? 네. 조금씩 올라가서 산 정상이 계속 상승해서 이제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화산이 터지면 지진이 발생을 하죠.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터지는 이제 분출에 의해서 주변에 화산재, 화쇄류 여러 가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89년부터 91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화산재를 분출하면서
2차 분화, 3차 분화, 이 재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분화로 인해서 역시 많은 피해도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화산 주변 지역들에는 처음에는 나무도 다 이제 피해를 입고 그랬다가 한 5년만 지났더니 생태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5년 이후에는 이제 생물의 다양성은 더욱 증가해서 많은 생명체들, 식물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잘 회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스가 분출하거나 하는 분화 활동은 좀 있었는데 이제 과거처럼 큰 분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산 분출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걸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세인트 헬렌스 산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세인트 헬렌스 산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것 같아요. 2,900m나 되기 때문에 산 정상은 이렇게 눈이 만년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분출하기 전이죠. 산 정상이 이렇게 매끈하게 잘 있는 산 정상이 이렇게 만년설이 쫙 덮고 있고, 자, 스피릿 호수에서 바라보니까 세인트 헬렌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부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정상부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80년 3월에 증기 분출이 이제 일어나요.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5월 18일에 분출했다 그랬죠? 15일, 3일 전이에요. 네, 심상치 않은 사진입니다. 네. 마그마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1.5m씩 상승해서 한 135m 정도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금. 자, 이 상태가 되면 과학자들도 눈치를 채죠. 계측기를 가지고 쫙 설치를 했을 때, 야, 이거는 분출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폭발 직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폭발이 오전 8시 반에 일어났을 때 진도 5.1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해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출이 일어날 때 지진이 발생하면서 토성류, 산사태에서 토성류가 발생하고 가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분출돼서 저렇게 밑에서부터 가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게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네, 좀 더 지났을 때, 네, 엄청 고온의 증기 폭풍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늘에서 본 증기가 분출할 때의 사진. 네, 이렇게 분출하는 사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분출 사진과 더불어서 산이 어떻게 형태가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에 8분 동안 폭발은 엄청난 양의 숲을 파괴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다 쓰러졌어요. 네, 증기가 아까 고온에 엄청 빠른 증기가 분출하면서 나무가 다 휩쓸려서 다 쓰러져서 거대한 나무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져서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갔죠. 토성류랑 함께. 그래서 땅을 이렇게 쓸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산에서 폭발하는 먼지와 화산재 때문에 그리고 증기 폭발에 의해서 저렇게 차가 뒤집어졌고요. 차가 파손되고 트랙터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다 잘려서 밑둥만 남아버렸고 그 고온에 의해서 이제 차도 이렇게 변형이 돼 버렸어요. 네. 이게 한참 지났을 때 보면 야, 엄청난 이제 화산재와 증기를 분출하고 있죠. 세인트 헬렌스 산입니다. 네. 첫 번째 첫날의 폭발이 9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2년에 걸쳐서 계속 후속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이제 미국의 동쪽으로 점점 이동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화산재를 쌓게 되는데요. 이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화산재가 워싱턴 주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이고요. 자, 뭐 아무래도 알갱이가 큰 거는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데까지 갈 것이고, 작은 알갱이의 화산재는 좀 더 넓게 가는데 많은 주에 걸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공항, 워싱턴주에 있는 공항 위에 화산재가 하늘을 다 뒤덮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 흙에도 이 화산재가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 쌓인 화산재를 털고 있는 사람의 사진도 있고요. 이때 이 폭발에 의해서 57명이 사망하고, 교량이 47개가 훼손되고, 철도가 24km 훼손되고, 고속도로가 298km가 이제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사건도 역시 작은 사건, 한 번의 사건에 의해서 많은 지형과 많은 태정, 많은 것들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에서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형이 격변적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에서 정상부 한 400m 정도가 한꺼번에 날아갔죠. 우리 상식적인 침식 과정은 동일 과정설적인 것만 무조건 대입한다면 저만큼이 깎이려면 수십만 년의 시간 동안 바람에 의해서, 풍화에 의해서 깎이면서 침식될 것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다시피 순식간에 큰 규모의 양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격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m의 퇴적물 아래로 이렇게 쫙 강물들이 이렇게 하고, 많은 변화들, 그리고 나무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화산재가 또 이 땅을 전부 다 덮어서 생태를 바꾸어 버리고, 토양을 바꿔 버리고 큰 변화를 일으켰죠. 나무도 이렇게 다 쓰러진 걸 볼 수 있고, 그죠? 이 머드라고 하는 진흙이 해서 흙이 확 쌓였습니다. 이 72km 떨어진 캐슬러까지도 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때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서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때 나무의 진흙 흔적들을 보면, 이때 엄청난 흐름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2m 정도 두께를 다 덮어버렸대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에 이만큼 쌓일 정도로 진흙 퇴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죠?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몇 m의 퇴적이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있는 다리도 파묻혀 버렸습니다. 나무가 부러진 그루터기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격렬하게 흐를 때 동시에 닿는 면은 침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격변적인 침식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생겼고, 가스가 이렇게 폭발하고, 구덩이도 이렇게 형성이 순식간에 이런 큰 규모의 지형 변화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성 이류라는 게 스피릿 호수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 퇴적이, 많은 양의 퇴적이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격변적 사건이 사실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다른 우리가 지질학적인 역사 속에 있는, 지질학적인 기록 속에 있는 과거의 초거대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의 규모에 의하면 몇천분의 1,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즉 그 과거에는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런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면 무엇이 그 원동력이었을까요? 자, 세인트 헬렌스 산의
화산 폭발은 바로 판 운동에 의해서 용암이 발생해서 그거에 의한 폭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폭발은 이 판 운동이 과거에는 훨씬 더 격렬하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과 비교해서 그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는 노아 홍수 시기에 격변적인 판 운동이 있었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인트 헬렌스 산, 이 현대 시대의 기준으로 이 엄청난 격변도, 네, 이렇게 400m의 산 정상을 날려버리는 이 격변도, 네, 과거에 옐로우스톤 화성 이런 거에 비해서는 10,00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산들은 정말로 미국 전 대륙의 화산재와 화산 퇴적물을 퇴적을 시킬 정도로 대규모고요. 이러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의 과거의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으로 얘기하는 그때의 대규모 화산 분포 규모는 실질적으로는 노아 홍수 시기라고 하는 시기로 압축적으로 판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그마 활동이 매우 컸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10,000배 이상 큰 화산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격변적인 화산, 대규모의 화산은 바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과거에 있었던 슈퍼 화산은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층리를 갖고 있는 지층들이 매우 빠르게 쌓였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저 화살표가 보이는 조기서 조기 사이가 그 전에 없었다가 이 세인트 헬렌스산 분화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많은 지층이 쌓였죠. 지금 6월 12일 후발 폭발에 의해서 3시간 만에 쌓인 퇴적 지층이 저만큼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지층을 봤을 때 한 층 한 층이 오랜 시간 물속에서 쌓였을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것은 많은 양의 퇴적층이 토성류 운동에 의해서 일시에 저런 수평 퇴적층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세한 층리를 갖고 있는 층리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오랜 연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봤냐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퇴적층이 1년 주기로 어두운 색은 겨울철, 밝은 색은 여름철에 식생에 맞게 퇴적물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이렇게 층이 쌓이니까 이게 2층을 봤을 때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는 해석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층은 바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만큼의 여러 층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층을 보고 1만 년 이상에 걸쳐서 색깔이 바뀌면서 호수 바닥에서 퇴적됐다라고 해석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직접 관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년, 협곡이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생길 수 있구나. 이 협곡 논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희 강의 중에서 하렌브레츠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협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물에 의해서 수천만 년 동안 계속 침식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나 지금 보시는 이 30m 깊이의 계곡은 한 번에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생겨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러한 계곡들이 한 번에 생길 수 있다. 이 계곡이요. 화산 폭발로 한 번에 생긴 거죠. 여기서 절벽의 높이는 한 43m가 되는데 이런 격변적 사건에 의해서 한 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이 한꺼번에 쫙 단단한 암석을 깎으면서 지나가면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던 다지층 나무 화석, 이게
놀라운 화석이죠. 그죠?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에서 우리는 다지층 나무 화석을 어떻게 형성되는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무를 아까 화산성 이류라고 하는 그 토성류 흐름에 의해서 스피릿 호수로 쫙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호수에 나무가 이렇게 막 몰려옵니다.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호수에 쫙쫙쫙쫙 몰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 폭발 후 27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수많은 나무들이 아직 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일부는 가라앉고 많이 퇴적돼 버렸죠. 수직으로 서 있는 통나무도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떠 있는 통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속을 보면 이렇게 누워서 떠 있는 나무가 많지만 일부는 수직으로 이렇게 떠 있는 나무도 있어요. 자, 이게 퇴적이 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소나 같은 음파 탐지 장비를 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성류에 의해서 흙이 쌓였죠. 그죠? 호수 바닥에 흙이 쌓이면서 수직으로 나무가 수직으로 있는 나무가 바로 지층 가운데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스피릿 호수에 의해서 우리는 다지층 나무가 이렇게 한 번의 객변적 사건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아까 말했던 유명한 다지층 나무가 있는 자긴스 절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어두운 쉐일층과 위쪽에 석회암층 이렇게 있는 걸 가로질러서 있는 더 나무 마찬가지로 한 번의 객변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전 세계 곳곳에서 다지층 나무 화석이 많이 보이는데 저 지층의 수만 년의 시간 가운데서 걔가 퇴적이 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런 한 번의 격변적 사건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도 화석목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자, 이 화산이 터지면서 이 나무가 규화목으로 화석화가 먼저 되었고 저 상태로 돌로 된 나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 위에 흙이 쌓이면 다지층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지층 나무 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지층 나무 형성에도 수백만 년 시간이 된다. 옐로스톤을 보니까 규화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미 돌로 바뀌었으니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자긴스 언덕이라고 하는 캐나다 언덕에 보면 다지층 나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쉐일층부터 4함층까지도 있고 곳곳에 보시면 여러분 층 안에 이렇게 수직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다지층 나무 중에서 거꾸로 뒤집혀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스피릿 호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피릿 호수 가운데 떠 있는 나무는 똑바로 서 있는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뒤집혀서 떠 있는 수직으로 있는 나무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퇴적층 안에 있을 경우 설명이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옐로우스톤에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화산재의 영향으로 이미 암석이 되었기 때문에 지층이 쌓였다. 그러면 거꾸로 있는 다지층 나무는 어떻게 설명할래? 어렵겠죠. 저런 사례를 보면 진화론자들이 나름 해명했다고 하는 그 단계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이 되는 그런 증거들이 더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지역, 시드니 이런 데서도 보면 저 사람 뒤편에 보면 수직으로 있는 다지층 나무 화석이 보이죠. 이런 걸 볼 때 누군가는 수백만 년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겠지만 우리 눈에는 격변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 증거로 볼 수 있겠죠.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로 보이겠죠. 하나님 말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세인트 헬렌스 산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노아 때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경우 성경에 대한 더 올바른 믿음이 바로 세워지겠죠. 자, 세인트 헬렌산을 보면 우리는 격변적 사건 가운데서 수평 퇴적층 형성될 수 있음도 보고 다지층 나무 화석이 생길 수 있음도 보고 그죠? 네. 그리고 지형의 변화도 한 번의 사건으로 매우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인트 헬렌스 산 사건조차도 노아 홍수 때의 격변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사건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